간도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연속관행물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 연속관행물 번호는 우리가 보통 이제 ISSN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연속관행물의 메타데이터 서지 구조는 관행물 서지와 기사 서지로 구분된다. 보통 이 단행본 같은 경우는요, 이 메타 서지가 단일 메타 서지예요. 단행본은. 그러니까 목록 정보 자체가 단일 목록 정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자명,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자, 이런 형태로 단일 서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뭡니까? 연속 관행물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연속 관행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요. 관행물 서지와 기사 서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속 관행물, 잡지 예를 들을게요. 잡지 예를 들면, 잡지는요, 그 잡지에 제호가 있어요. 제호. 그러니까 잡지명이죠. 잡지명을 우리가 제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행 연도가 있어요. 발행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권호가 있어요. 권호. 몇 권 몇 호. 이렇게 권호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행물 서지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 빠졌네. 제호가 있고 발행처가 있어요. 제호, 발행처,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발행 연도, 그 다음에 권호, 이런 서지 정보를 우리가 관행물 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관행물, 만약에 이게 월간지다 그러면 월간지 하나에 딱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게 2022년도 지금이 4월이죠. 4월 달 거다. 4월 달 거다 그러면 2022년도가 이 잡지에 예를 들어서 10권부터 시작한다면 10권부터 시작한다면 자, 2022년도 10권. 그 다음에 지금이 4월달이잖아요. 이게 월간이라고 한다면 4월달이니까 네 번째 발행을 했겠죠. 4호가 되겠죠. 4호. 자, 요런 서지사항을 경성이라는 잡지다. 그리고 발행처는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다. 그리고 이 발행 연도는 2022년도다. 권호는 10권째, 네 번째 발행한 것이다. 그 다음에 ISSN 넘버는 뭐다. 자, 이런 정보들이 이제 관행물 서지죠. 자, 그럼 만약에 이 4호다 그러면 4호라는 잡지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이 잡지의 기사가 보통 20개 이하, 보통 평균 10개에서 20개 정도 기사가 적혀 있어요. 근데 각 기사마다 뭐가 다르냐면 저자가 있고 기사명이 있고, 자, 저자, 기사명,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실린 페이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사서지라고 한다. 기사서지라고 한다. 그래서 잡지를 검색하는 사람들은요, 이용자들은 뭐를 중심으로 검색하느냐? 과거에는요, 잡지
제호를 중심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잡지 전시대라는 게 있어요. 잡지서가라고 그래요. 잡지서가를 둬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거 볼 수 있죠. 이 잡지가에 잡지를 이렇게 비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표지가 보이도록 이렇게 새로운 잡지가 들어오면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면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가서 보고 이 잡지를 이 잡지가 내가 보고 싶은 잡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4호다 10권 4호다 그러면요 속에 어떤 내가 원하는 기사가 있는지를 보려면 목차를 덜셔가지고 일일이 시력 탐색을 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방식이에요. 그런데 잡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하면서 잡지 정보에 대한 서지 정보를 메타데이터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잡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용자들은 기사명을 중심으로 추출된 키워드, 더 나아가서는 이 기사에 대한 목차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하면 화면에 뭐가 뜨느냐? 이 기사에 대한 서지 정보가 뜨는 거예요. 기사에 대한 서지 정보가. 그리고 종이 잡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잡지를 찾아갈 수 있는 청구 기호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인쇄해가지고 해당 잡지 서가에 찾아가면 돼요. 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전자책이다 그러면 뭐가 뜹니까? 여기에 이 풀텍스트를 하이퍼링크 시켜놨겠죠. 그러면 클릭하면 화면에 기사의 본문이 열리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보는 언제 활용하는 거냐? 이 기사가 어느 잡지에 실렸지? 이거를 볼 때. 자, 기사, 보통 이제 이 잡지 제목을 클릭하면요. 이 기사가 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지 간행물 서지를 보여주죠. 자, 이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도서관이 LG 상남도서관이죠. 해외 학술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죠. 자,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잡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카드 목록 시스템도 만들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 이전에도 그냥 잡지서가에다가 가나다 순 또는 ABC 순으로 잡지를 배가해가지고 시력 탐색에 의해서 잡지를 이용하도록 이런 환경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LG 상남도서관 이후에 이제 도서관들이 잡지에 대해서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떻게 구축했느냐? 간행물 서지와 기사 서지로 구분해서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용자가 검색할 때는 기사 서지 중심으로 검색을 한다. 그리고 간행물 서지는 뭐예요? 참조 정보다. 일종의 참조 정보. 이 기사가 어느 저널에 실린 거지? 이렇게 확인할 때 참조 정보로 활용하는 데이터다. 그런데 사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잡지를 관리하느냐? 바로 이 간행물 서지를 중심으로 잡지를 관리합니다. 왜 그러냐? 이 간행물 서지에 뭐가 있냐면요. 연도가 있고 권호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속 간행물은 간기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월간이다 그러면 이 간행물 서지를 딱 클릭하면요. 만약에 2022년도에 이 잡지가 10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0권부터 자 1호 들어왔으면 1호가 보여야 되고 2호 들어왔으면 2호가 보여야 되고 3호 들어왔으면 3호가 보여야 돼요. 빠진 것 없이 제호가 다 나타나야 돼요. 12월이 되면
12개, 12호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다 잡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은 회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잡지는요,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니, 말 잘못했어요. 선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2022년도에 발행하는 잡지는요, 2022년도에 발행하는 잡지는 언제 수소업무를 끝내고 비용을 지불하냐면요, 2021년도 11월 내지 늦어도 12월까지 수소업무를 다 끝내고, 자, 발행 예정된 잡지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선지급이라고 그래요. 선지급. 자, 그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2022년도가 돼서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월간이면 1호부터 쭉 들어오잖아요. 아까 이 간행물 서지 정보에서 쭉쭉쭉쭉 체킹을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용자가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빈대가 있다. 그러면 빈 거는 선지불한 금액을 회수해야 돼요. 환불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기사 서지 중심으로 잡지 정보를 검색하지만 사서는 간행물 서지 중심으로 잡지를 관리한다. 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학술지를 통해서 보면 학술지도 마찬가지예요. 학술지 그러면 이제 학술 저널이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학술지도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한국 문헌정보학회지다. 그러면 문헌정보학회지라는 학회지가 있으면 이 속에는 논문이 몇 개 정도가 실리냐면요. 보통 10개에서 20개의 논문이 실려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아까 얘기한 뭐예요? 기사서지예요. 아까 얘기한, 자, 여기서 보면 간행물 서지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요것이 기사 서지예요. 그런 형태로 학술지도 구분돼요. 일반 저널도 이런 구조로 돼 있고 학술지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학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면 이 학술 논문 중심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메타데이터로, 자, 이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메타데이터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서지에 연장해 가지고 이 잡지의 제목이 뭐고, 이 학술지의 제목이 뭐고, 그 다음에 이 학술지는 몇 년도에 발행한 거고, 권호는 어떻고, 이런 정보를 하나의 메타데이터 폼으로 다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학술 논문 서지는 저자명, 논문, 페이지, 초록, 키워드 등 해당 논문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 지금 이 일반 잡지에서 볼 수 없는 학술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초록 정보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기사 서지를 만들 때,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 서지를 만들 때 아까 얘기한 이 기사를 누가 작성했고 기사명이 무엇이고 몇 페이지에 수록돼 있고 이런 정보 정도만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이 학술지 또는 이 저널을 식별하기 위한 이 기사 또는 이 논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불과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보만 보고서는 이용자가 이 논문을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아닌지 이거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까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주냐면요. 자, 초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줘요. 또 친절한 데이터베이스는 목차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록 정보라는 게 뭐예요? 초록은 본문을 요약한 글이에요. 500자 내지 600자로 요약한 글이에요. 그래서 초록을 읽어본다든지 목차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논문이 내가 필요로 하는 논문이구나 아니구나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포함시켜 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잡지들 같은 경우도 일반 잡지는 초록이 없어요. 대신 기사에 대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목차가 있을 수 있어요. 목차가 있는 경우에는 목차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줍니다. 그럼 목차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주면 이 목차를 보면 이 기사를 내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기사인지 아닌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메타DB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학술 논문 하나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학술 논문은 이렇게 이 국문 초록 그리고 영문 초록 두 개의 언어 형태로 초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록을 보면 대체로 이 논문은 내가 필요한 논문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지 내가 찾는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찾는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요 정도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해 줬다면 지금은 이 초록이라든지 목차까지 포함함으로써 이게 내가 이용 가능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메타DB의 그 범위를 넓혀서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이렇게 범위를 넓히지 않은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SSN은 계속 자료의 식별을 위하여 이 국제연합인 국제표준기구에서 개발한 연속 간행무로 고유 식별기호이다. 자,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이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연속 간행물의 고유 식별 번호는 각 제호 연속 간행물마다 하나의 고유 번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며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부여 방법은 간행무로 고유 번호 4자리씩 하이폰으로 8자리. 자, 중간에 하이폰을 4자리마다 넣어가지고 8자리로 부여한다. 이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유 번호예요. 저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예요. 이 8자리는. 그래서 이 번호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주민등록번호는 남녀 구분도 가능하고 이렇죠.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단지 시리얼 개념의 고유 번호다. 이 8자리 숫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예요. 부가기호예요. 부가기호 2자리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자, 그런데 이 부가기호라는 게 이제 뭐냐? 부가기호라는 게 자, 부가기호는요. 자,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부가기호는 이런 겁니다. 그 발행 연도와 발행 순번을 나타낸다. 앞자리는 발행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뒷자리는 그 연도의 발행 순번 2자리를 부여하는데 8이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8이다 그러면 언제 발행했다는 거예요? 8이다 그러면 자 8이다 그러면
1998년도에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다 그러면 98년도에 두 번째 발행한 간행물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부가기호는 앞에 고유번호는 그냥 고유한 식별번호고 뒤에는 어느 연도에 발행했느냐, 그 다음에 그 연도에 몇 번째 발행했느냐, 이거를 표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SBN 넘버도 ISSN 넘버도 ISBN 넘버와 마찬가지로 유통 환경에서는 이 뭘로 이용하고 있느냐? 포스 시스템, 판매 거점 시스템이죠. 판매 거점 시스템과 연결해 가지고 상품을 식별하는 고유 코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SBN 부여 대상. 자, 틀렸어요. 아까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요. ISBN이 아니고 ISSN 부여 대상이에요. ISSN 부여 대상 정보 매체에는 자, 연속 간행물, 도서에 포함된 연속적인 불용, 연간서, 학술지, 회보, 회의록, 회의보고서, 신문, 단행본 총서 이런 데는 ISSN 넘버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도서에 의한 출판 보겠습니다. 비도서, 도서 이외의 자료를 보통 이제 우리가 비도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비도서 자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 기준은 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런 자료는 비도서 자료고 이런 자료는 비도서 자료가 아니다.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 넘버나 ISSN 넘버 등이 부과된 단행본 또는 연속 간행물 이외의 자료를 비도서 자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논란이 꽤 있습니다. ISBN 넘버를 부여하지 않는 자료를 무조건 전부 다 비도서 자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서관들은 이 ISBN 넘버나 ISSN 넘버가 부여되지 않는 자료들은 비도서 자료로 분류하는 도서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서를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서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놓은 것,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자, 이런 형식의 책을 제외한 인쇄 자료는 모두 비도서 자료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비도서 자료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자료들이에요. 자, 팸플릿, 그 다음에 리플릿, 그 다음에 전단지, 뭐 이런 낱장 지도, 이런 자료들, 도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자료들, 연속 간행물 형태를 갖추지 못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주로 이제 비도서 자료에 분류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도서관은 시청각 자료까지를 비도서 자료로 분류해요. 그러나 시청각 자료를 비도서 자료에 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 패러다임이에요.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왜? 지금은 발행되는 자료들의 상당히 많은 유형이 시청각 형태로 이 정보 매체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시청각 자료도 비도서 자료다. 이렇게 시그마 개념으로 집어넣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팸플릿, 광고, 선전, 설명 등을 위하여 만든 일종의 소개책자.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보통 도서관 자료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도서관은 이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도서관 자료일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는요, 광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문 도서관으로서 광고 도서관, 홍보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이런 도서관들은요, 이런 팸플릿 자료가 가장 주된 자료입니다. 가장 주된 자료. 그리고 이런 도서관들은요, 그 박물관의 성격과 도서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광고 도서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했던, 아주 옛날에 개발했던 광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광고들을 전부 스캔해 가지고 디지털 라이브러리화 합니다. 어디다 활용하느냐? 그래서 현재의 또는 미래형 광고를 개발할 때 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참고 정보로 활용합니다. 또 이 광고들이 어느 날 다시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재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용도로 활용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는 광고 이외에 이 광고의 원본이 있죠. 원본들은 이 박물관적 자료 관리 개념에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자,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자, 이런 도서관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광고 도서관, 홍보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자, 리플렛도 마찬가지예요. 전단지 마찬가지예요. 자, 지도. 과거에는요, 우리는 지도는요, 그다지 활용도가 높은 것 같으면서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지도 정보의 활용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지도 정보의 활용도가 높냐? 지도 정보는요, IT 기술과 결합되고 복합되면서 아주 많은 정보를 지도 정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지도 정보들은 뭡니까? 경제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들은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도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지도 정보는 지도 자체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이 복합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지도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지도 정보에 전국의 지도에다가 뭐를 표시합니까? 도서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이 도서관을 표시해 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면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자, 도서관 근처에 가면 이 근처에 어떤 도서관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상정보하고 연결이 되면요. 자, 자동차를 몰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많죠. 조금 가다 보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자, 이런 정보들을, 자, 사전에 주행을 하면서 사전에 지도 정보하고 결합된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죠. 자, 이럴 정도로 이 지도 정보의 중요성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서 자료가 하나의 이 주제성을 갖는 전문 도서관으로 발전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청각 정보 매체, 사진 정보 매체. 이 사진 정보 매체는 주로 이제 그 공공기관들은 사진 정보 매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부산시청도 가면요,
그 시청 1층인가요? 이 시정자료 도서관이 있어요. 시정자료 도서관에 가면요. 어떤 자료 중심으로 시정자료를 홍보하고 있느냐. 일종의 홍보룸 같은 비슷한 도서관이에요. 주로 사진 정보 중심. 그 다음에 이 비디오 정보 중심. 자, 이런 정보 중심의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 시청각 정보들을 그다지 중요한 자료로 도서관들이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아날로그 형태의 사진 자료들을 도서관에 수집하는 도서관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오디오 자료는 많이 수집하는 걸 봤을 거예요. 주로 의학 공부 중심으로 많이 수집하는 걸 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관공서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진 자료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식해 왔고, 관공서들은요, 이 사진 정보를 자료실이 중요한 자료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사진 자료들은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과거 사진들도 검색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같은 경우는요. 자, 주로 이 과거에는요. 어떤 자료 중심으로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를 많이 제작을 했냐면요. 여기 보이죠? 소리는 이제 뭐 이 동물이나 곤충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의 뭐 새소리, 곤충 소리, 뭐 동물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녹음한다든지 또 영상으로 녹음하면서 제작한다든지 이런 용도. 그 다음에 음악, 강연. 자, 누가 강연을 하면 과거에는 주로 오디오로 녹음을 했죠. 그 다음 회의를 하면 회의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녹음을 해요. 낭독, 뭐 어학 이런 형태의 주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이 과거에는 아날로그 테이프로 주로 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을 전부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물론 이제 뭐예요? 사진이든 이 오디오든 비디오든 전부 다 디지털 형태로 제작되잖아요. 디지털 형태로 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형태로 받아가지고 메타DB를 구축하고 링크 시켜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죠. 출판, 전자출판에 의한 출판 한번 보죠. 전자출판. 자, 이 키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출판물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도서나 잡지를 만드는데 전자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전통적인 도서나 잡지를 만드는데 전자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문 축적을 위해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전자출판물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뭡니까? 이 정보 인프라의 패러다임이 전자미디어 중심에서 이 뭡니까?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전자미디어 중심 사회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이 도서나 잡지들이 이 전자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매체로 개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 논리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처럼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형태는 더 이상 전자미디어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매체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런 두 가지 개념의 구분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얘기는 뭐 그런 얘기니까. 자, 전자출판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김두식이라고 하는 출판 전문 학자인데요. 이분은 컴퓨터적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문자와 그림 등을 기록 보존할 수 있으며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한 출판 형태를 바로 전자출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전자출판 범위를 첫째,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책을 편집해내는 편집의 전산화. 그러니까 종이책을 종이로 인쇄하기 전에 전자편집하잖아요. 디지털 편집하잖아요. 이것도 뭘로 봐느냐? 전자출판의 일환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시각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은 주로 이 종이출판을 오래 해온 학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각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신호로 문자와 그림 등을 기록 보존하는 전자출판물. 세 번째,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고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대량 보급을 가능케 하는 전자통신 출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현대 개념에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와 그림 등 이건 뭘로 표현하냐면요. 자, 디지털 신호로 멀티미디어 기반에서 이 출판되는 출판물을 우리는 전자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전자출판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전자출판은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1977년 미국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디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연설에서 처음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국제출판협회 한 분과로서 뭐가 생겨났냐? 아, 이제 출판의 패러다임은 전자출판으로 갈 것이 예견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 국제출판협회 내에 뭐가 생겼냐면요. 전자출판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전자출판위원회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참 뒤에요. 90년대 들어와서 90년대 말쯤에 들어와가지고 전자출판협회가 될 조짐을 보였어요. 자, 이때만 해도 이 출판계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한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우리나라가 전자출판 쪽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일렉트로닉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화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패러다임에서 보면요, 전자출판은 언제 처음 그러면 전자출판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이런 말을 해놨어요. 1964년 미국의 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쿠스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편집 구성하고 전자 사진식자를 통해서 그레이스
라고 하는 색인지를 인쇄하면서 처음으로 출판에 적용되었다. 자, 그래서 문헌정보학자들은요, 전자출판은 언제 처음 출판이 시작됐느냐, 그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자, 그레이스라고 하는 색인지가 시작점이다, 이렇게 문헌정보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공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NEC라는 회사가요, 옛날에 USB가 나오기 전에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어요. 좀 큰 디스크요. 이 디스크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전자책이 있었는데요. 이 디스크로 만든 전자책이 바로 일본의 NEC가 만든 전자책이고,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자책이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일본의 NEC가 5.62인치의 흑백 액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의 전문 책 내용 자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정보의 전문을 검색, 재생, 확대, 페이지 넘김 등이 가능한 디지털 북 플레이어 DP-P1을 개발해가지고 상용화했는데, 자, 이것이 상용화된 최초의 전자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차이예요. 위에 거는 색인지예요. 색인지. 색인지는 2차 자료죠. 자, 이 밑에 NEC가 개발한 건 뭐예요? 그냥 풀텍스트 책이에요. 본문, 책의 내용을 전자화시킨 책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같은 책이에요. 자, 어떤 거는 예컨대 목록 정보를 담은 책이고, 어떤 거는 뭐야, 풀 텍스트를 담은 책이고, 요 차이예요. 그래서 전자책의 시발점은 어디로 보는 것이 맞느냐? 바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색인지로부터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츠라고 하는 회사요. 후지츠라는 회사가 IC카드 전자책, 뷰아트라고 하는 IC카드 전자책을 개발했죠. 그러나 일본 회사들이 만든 전자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실제 전자책이 성공한 시기는 이제 8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일이네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누구요? 네. 박소영, 정민주 출석 체킹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시험은 6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서술 형태로 나올 겁니다. 보통 비대면 시험도 생각을 했었는데, 비대면 시험을 하면 성적 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